남도 문화탐방광자 제7강 봉소당입니다. 이곳은 가문의 영광에 나오는 집이기도 한데요. 봉황이 알을 품은 집이다 해서 봉소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에 김한영이란 분이 구한말 장사로 큰 돈을 벌었는데요. 여수에서 교육사업으로 해서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진성여중고, 한영여중고, 한영대학을 설립합니다. 12대 후손인 김재호 씨의 집인데요. 당시에 순천의 부자 김종익 분이 약 8만석 부자였고 김한영 분은 약 1만 2천석 부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여수의 지형이나 그 형편을 따져보면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여순 사건 때 김재호님이 아버지 김성환이란 분이 좌익 세력에 끌려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수군이었는데 여수군청 2층에서 이제 끌려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좌익 대장이 신문봐 보고 돌아앉아서 5분 10분 그대로 앉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른 김성환님은 도망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선업통을 타고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요. 이것은 배품으로 인한 보답으로 좌익대장이 살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좌익대장의 아버지가 김재호님의 집에 머슴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머슴을 많은 것을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익대장은 죽이지는 못하고 또 살려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배품으로 인한 보답으로 좌익대장이 나를 살려줬구나를 회고하셨다고 해요. 또 당시 7살이었던 김재호 님도 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좌익대장의 아들이 또 총을 메고 집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형 밤 좀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말 안고 밤을 받아서 그대로 나가더랍니다. 이것은 조용원 선생님이 이걸 발굴해서 나온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배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여순사건 한국전쟁을 피해서 집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자, 김한영 때부터 배품을 그렇게 많이 하였는데요. 김성환이라는 분은 이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5년에 태어나서 1975년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은 소작인이나 머슴에게 후하게 소작료를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1년 그 머슴들에게 주는 것을 세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후하게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 있는 머슴에게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게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많은 머슴에게는 특별하게 일을 시켜서 도움을 준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과외를 시켜서 따로 먹고 살게 해준 거라고 비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 집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의 요소를 갖췄습니다. 집 앞에 바로 지금은 간척이 돼 가지고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지만 바로 앞이 바다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풍수지리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노적봉이라는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상당히 명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가문의 영광 원 영화 촬영지로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여수를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탐방을 하기 전에 민가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배치 특성은 일자나 이자입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기역자이고, 중부지방은 기역자인데 경북지방만은 특수하게 미음자형 뜰집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지방은 전자형인데요. 이 집을 양통집이라고도 합니다. 춥기 때문에 방을 다닥다닥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택의 정형은 육채 육마당이라고 합니다. 육채 육마당은 그 채에 따라서 참 마당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강의에도 마당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고택의 육채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냐면은, 자,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당채, 고방채. 고방채는 뭐냐면 곡간채입니다. 또 사당채. 이 육채를 가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양반가는 봉제사 접빙객을 합니다. 봉제사 접빙객이란 뭐냐면, 자, 제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가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집 제사 돌아온 듯하다. 그렇게 제사가 이제 많은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합제를 하고 해서 많이 축소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제사란 것이 어떤 양반가나 대갓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접빈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우리 친인척만이 아니고 바깥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때는 밥 먹기가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그 집에 와서 많이 숙식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방 지역의 특성과 남방 지역의 한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옥은 전통 구축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특성은 온돌과 마루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온돌과 마루에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이 선조 조상님들이 현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온돌이라는 것은 북방 민족들의 특성이고요. 마루는 남방 민족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에 와서 딱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온돌에서 다 살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마루에서 여름에 밥을 먹고 모든 일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 건축의 중에서 특히 한옥은 온돌과 마루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동시에 갖춰진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서양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온돌을 적용을 해서 많은 주거 문화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 주역의 8개 중에서 동사택과 서사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동사택이 있고 서사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택이 좋고 서사택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문주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은 대문을 이야기하고, 주는 안방을 얘기하고, 조는 부엌을 말합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양택 삼녀라고 하죠. 청나라 시절에 중국입니다. 조정동이란 분이 양택 삼녀를 지어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8개의 이론을 가지고 했는데요. 집을 어느 방향으로 안치냐에 따라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뭐 미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사상과 철학은 4,000년, 5,000년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궤변이라면 그 시대에 끝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이나 뭐 사주명리나 주역이나 이것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 우리가 전통적인 건축을 짓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사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거기에 기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 가묘는 주로 뒷동산에 모십니다. 왜냐?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공간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성리학이고 유교의 어떤 기본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갓집 뒤에는 조상들의 묘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공간에 산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선조에 대한 예의고 또 같은 공간에서 효를 한다는 그런 정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법이죠. 또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민간은 단청을 금했어요. 그리고 99칸을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사당은 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법에는 사당도 못하게 이렇게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봉소당을 현장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문이 서흥문입니다. 그래서 상서로운 기운이 난다. 이 가운데가 일흥자 아닙니까? 일어난다. 이런 문인데요. 이런 문을 소술산문이라고 합니다. 소술산문이라고 하는데요. 평산문도 있습니다. 이런 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초헌이라고 하는 에바키로 된 네 명이 이 에바키로 된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그 위에 이제 어떤 정승 되신 분들이 이제 앉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높아지니까 문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문을 가운데를 높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정승집의 기본인 대문으로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상관, 당하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문을 하려면 최소 당상관 이상의 집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골목인데요. 이제 단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담장을 설치를 했고요. 건너편 담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견칫돌 쌓기라는 것이 개이빨 쌓기라 해가지고 상당히 일본 쪽에서 많이 쓰던 축성법인데요. 물론 이 집에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택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조금은 불편한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설할 때 아니 왜 우리 집을 조금 좋게 얘기 안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수의 대표적인 고택을 제가 선정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분들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 봉소당 집에서 내려다본 앞에 건물과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전부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토가 그만큼 적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12,000석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죠. 형편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위에 석가래나 입공식이나 이런 것을 물론 뭐 다시 보수하면서 이제 했습니다만, 최대한 옛날 문을 재현하려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습니다. 자, 천정 부분입니다. 천정 부분은 공포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석가래가 있고,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돌 위에도 소로라는 장식용을 써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포집의 양식을 띄어서 한 것인데요. 저걸 이제 첨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은 공학 부분이니까 조금 말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포집에는 다포식, 주심포식, 입공식, 이런 것을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좀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풍혈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람풍 구멍혈이라고 해서 또 하고, 또 저게 코끼리 눈이라고 해서 안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대로 구멍을 뚫지 않고 또 저렇게 문양을 넣어서 아름답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상당히 그 일본의 성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어쨌든 뭐 보수를 하면서 고증을 해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름답습니다. 자, 좀 근경으로 찍어봤습니다. 첨화선과 제가 조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들어가는 것을 후림이라고 하고요. 또 제일 아래쪽의 기둥은 뭐 그랭이 수법이랄지, 그래서 그 중국에서 넘어온 이 우리의 한옥의 조형법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해야 어떤 전통 건축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합각인데요. 합각 가운데 기와로서 문양을 저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합각에서 기와가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 기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넛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대요. 제일 위에 망새가 있습니다. 망새가 있고요. 자, 그 천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건물을 보시면 새로 물론 다 보수를 해가지고 이제 새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면에서 봤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홀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홀수를 쓴다는 얘기는 양의 수가 홀수고요, 짝수는 음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계단이든 칸수든 보통 홀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홀수를 쓰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이제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것이고요. 또 실제로 홀수를 써야 양쪽 좌우 대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고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또 루 형식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양쪽에 아까 성문이 있고 반대편에 또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방향으로 그 부지가 좀 길기 때문에 양쪽에다 문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은 좀 앞쪽 건물의 그 D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사랑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좀 멀리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담을 와적 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암키와만 써가지고 쌓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좀 특별하게 수키아를 이렇게 담장을 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죠. 뒤쪽에 봉소당이라는 당호가 있고요. 편액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근경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집이다 해서 상당히 이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된 지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좀 근경인데요. 이쪽의 건물과 담장과 그 너머의 집, 그 다음에 저 뒤에 안채의 집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저쪽은 이제 사랑채를 옆으로 뺐는데요. 옆으로 이제 가서 이제 자세히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토방을 돌로 쌓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옛날 고택들은 이러한 다듬돌을 주로 쓰지 않고 자연석을 써서 기단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기단 자체가 이제 토방인데요. 이제 보수하면서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초가 저것은 정평주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저런 기초도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목재기둥 하부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거기에 맞춘 것을 제가 그랭이 수법이라고 했는데요. 활주가 있고 활주 밑에 장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인데요. 자, 사랑채 마루에서 앉아서 멀리 여수 앞바다를 봤습니다. 앞에 기와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머리를 곱게 따은 어떤 새색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돌산으로 가는 돌산대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집에 사셨던 분들은 이 사랑채에서 멀리 앞바다를 보면서 감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한옥이라고 하면 앞마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앞마당은 비워놓는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잔디를 깔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뭐 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옥은 마당을 비워놓는다, 이런 개념을 좀 아시면 되겠네요. 자, 멀리 보이는 것이 이 돌산대교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붕 용마루선도 약간 현수곡선으로 주로 하는데 좀 반듯하죠. 중국 건축은 용마루 가지고 반듯해 가지고 끝에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용마루선은 현수곡선이라 해서 실을 늘어뜨려서 약간 처지는 그런 각을 쓰는 거죠. 그리고 뭐 버선코의 곡선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데 여기는 조금 일직선이라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 돌산대교 다리가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안채인데요. 안채가 상당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드나들었던가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당을 잔디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집을 보고 좀 안타깝다. 왜 마당으로서 비워놓고 잔디를 안 했으면 더 돋보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잔디를 심어놓은 것이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측면을 보면 또 벽면에 저게 이제 석회, 하얀 석회인데요.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양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걸로 하고 노출을 시켜서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저 곡선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토방을 전부 이제 돌로 이렇게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 보입니다. 자, 제가 봉소당을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액이라는 것은 또 당호라는 것은 굉장히 그 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호를 지을 때는 그 지역과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가지고 당호를 짓게 됩니다. 자, 이 문인데요. 문은 상당히
그 아자 문인데요. 그 한문 아자에서 따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유리를 넣었어요. 이것은 아마 보수하면서 좀 빛이 더 많이 들어오라고 한 조금은 변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야 뭐 말할 것은 없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고풍이 조금 없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어느 궁궐의 뭐 회랑 같죠. 정말 마루는 항상 얘기한 우물마루라고 했습니다. 우물마루라고 했고요. 그저 태포가 쫙 돼 있고 기둥이 10주가 서 있는 것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자, 위에 선자석칼입니다. 저게 부채살 같이 생겼다 해서 선자라고 했습니다. 자, 기둥과 태포와 선자의 그 아름다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관리사로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관리를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많은 것을 또 정보를 얻고 했는데요. 어쨌든 아래채의 살림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이제 담장 너머에도 기와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계단인데요. 계단에 이제 저게 이제 우리가 법수라고 합니다. 뭐 소맷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계단으로 해서 토방으로 올라오는 것, 거기에 햇빛으로 인해서 위에 처마의 그림자가 돼 있고요. 다만 여기서 그 처마보다 토방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빗물이 토방에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왜? 토방에 물이 떨어지면 나무를 상하게 하거든요. 물이 튀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은 이 토방은 처마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그걸 눈여겨 보시고 또 지을 때도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건 살창인데요. 이것은 채광만 되는 것입니다. 통풍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판석으로 토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토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 아닙니까? 그래서 계단이든 어떤 집의 칸수든 다 홀수로 한다 했는데, 물론 뭐 제일 아랫단은 단수가 뭐 아니라고 하면 7단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보기는 8단이라서 조금 아쉽고요. 자, 이 처마와 그 다음에 이쪽 기와와 이쪽에 그 나무와 어우러짐이 참 좋습니다. 이걸 또 상세하게 제가 찍어봤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쌓기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듬돌 바른층 쌓기를 합니다. 다듬어서 반듯하게 쌓죠. 쌓기법이. 그래서 보통 그 다듬돌을 사각에 정사각에 맞게 쌓아서 이렇게 쌓습니다. 한번 유심히 뭐 문화유적 보시면 그렇게 다 쌓여져 있는데, 여기는 집 안에 견치돌, 요즘에 말하면 견치돌 쌓기라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개이발 쌓기라고 합니다. 이런 쌓기법이 돼 있어서 조금 아쉬움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 이쪽에 이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위에는 다 전통적으로 했는데 아랫부분이 개이발 쌓기로 해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기가 보이는 곳이 지금 제가 전에 이론적인 것을 했을 때 어떤 그 안산의 개념이고요. 저게 이제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뭐 저 동산으로 인해서 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풀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이 집이 약 5,000평인데요. 5,000평인데 저 뒤쪽에 이제 그 야산 비슷한 게 있고요. 앞에 집 터가 있고 앞에 안산이 있고, 이제 멀리 이제 조사는 좀 있겠죠. 하나 이제 저 멀리는 여기서는 이제 바다가 되고 바다 너머에 조산이 있겠습니다. 그 조자는 아침 조자를 쓰고요.
뒤에 있는 산은 할아버지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청용, 우백호, 남주자, 국연무로 해서 사령이라고 하고 또 사신사라고 하는데, 보통 옛날 고택들은 거의 다 이 어떤 사신사에 의해서 집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집터를 잡을 때는 항상 도로보다 높아야 하고요. 또 키로 말하면 전라도 말로 챙이라고 하죠. 키로 말하면 7부 정도. 우리가 곡식이 모이는 곳을 항상 까불어 보면 이렇게 보면 한 7부 정도의 알곡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고울이 하나 키로 본다면 부잣집들은 항상 한 7부 능선 정도의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가랍집, 뭐 호지집, 그리고 제일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채마밭이 있고요. 저 아래는 강이나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배산 임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수 봉소당 고택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고택을 또 안 했었고 또 오늘 처음으로 한 것은 고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고 탐방을 해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그 집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옥 보려면 많이 주의해 있습니다. 하나, 그 집에 누가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그 집에 서사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소당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으면 또 느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봉소당에 대해서 하고요. 제 8강은 울림산방입니다. 또 울림산방은 굉장히 소치 선생님에게 의미 있는 집이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